그 전에는 아들을 자꾸만 저는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나 보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서는 논리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들한테 이제 설득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안에 부모 대해서. 자식 간의 가장 중요한 끈은 뭘까요? 저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다양한 부모님의 경험담을 나눠보는 다시 아이를 키운다며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부모의 노하우가 아닌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다양한 부모님들께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싶은 아버님이 계셔서 오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아이를 키운다며 세 번째 주인공 이혜준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빠가 되어줄게 학교폭력 부모 바이블의 저자이고 이혜준 학교폭력연구소 소장 이혜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경험담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날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3년 전 2020년도에 한창 코로나가 기승일 때 저희 아들이 중학교 선배 4명에게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피해 자녀의 부모로서 네. 현실의 학교폭력의 시스템을 직접 마주해 보니까 현재 학교폭력 시스템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네네. 정말 피해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인가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피해 부모들은요,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하면 학교와 교사들이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에서는 학교와 교사들은 기계적 중립을 취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학교와 교사들은 기계적 중립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 예. 입증은 부모님의 몫이겠네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피해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현재의 학교폭력에서는요, 네. 직간접적인 증거가 굉장히 미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폭행에 대한 명확한 CCTV 영상이 있으면은 그게 가장 강력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그렇겠죠. 있겠지만 네네.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다수일 것 같아요. 만약에 폭력을 당했으면 예. 이거는 뭐 전치 몇 주라든지 이런 예.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부분, 예.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사이버 폭력, 예. SNS상의 폭력, 예. 은따, 왕따 이런 거는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SNS를 통한 이제 사이버 언어 폭력은 그게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그거는 증거가 될 수는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네네. 왕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고 있다라는 그 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네. 직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 자체가 미약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 친구는 굉장히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를 내가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욱이 이제 따돌림 같은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개인이 아니라 다수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수의 아이들이 예. 서로 간에 말을 맞추거나 그런 진술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증거를 조작하거나 그런 일들이 다반사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아드님 중학교 2학년이었죠? 예. 이 아드님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처음에 아들이 이제 폭행을 당했을 때는 사실은 저는 아들의 상처의 신체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렇게 별 감흥 없이 받아들였는데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아들이 폭행당했던 영상을 보고 나서 정말 이 사안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아들을 폭행한 선배는 4명이었지만 네. 아들이 폭행을 당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은 총 19명이었어요. 근데 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너무 화가 났던 건 뭐였냐면 그 19명의 아이들이 모두 다 그 폭행당하는 모습들을 조롱하듯이 다 쳐다보고 있었고 더욱이 아들 옆에는 다른 학교 여학생들의 4명의 여학생들이 서로 춤추면서 막 놀고 있는 모습이 영상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의 신체적인 피해는 생각보다 크진 않지만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네. 아들은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평생을요? 예, 예. 그리고 그 다른 학교 아이들이 보는 데서 맞았기 때문에 네. 아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피해 사실 그날에 있었던 기억들이 계속 아이들한테
오르내릴 거다라는 그렇겠죠. 생각이 예, 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더 강경하게 대응을 했던 겁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기억은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영상을 만약에 봤었으면 제 아들이었으면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음 날부터 대응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 피해 부모들의 입장을 제가 100% 이해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자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면요. 네, 눈이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정말 개인적으로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감정적인 하나의 그 모습이었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마음 먹었던 거는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내가 좀 더 냉정하게 이 사안을 좀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아들한테 제가 향후에 어떻게 이 사안을 처리하겠다라는 향후의 계획들에 대해서 아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네. 현재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네. 긴급보호조치라는 그 조치 사안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학교의 교장이 판단하기에 교장이 판단하기에 피해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높거나 그리고 이 폭력 자체가 굉장히 지속적이었거나 다수였거나 이런 식의 좀 폭력의 피해가 높으면 교장의 그 재량으로 그 긴급보호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정 부분에 대한 출석이 유예가 되고 네네. 그리고 보호기관에서 이제 신체적 뭐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는데 네네.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그리고 그 긴급보호 조치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다음 날에 학교에 가가지고 사실 조사를 쓰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학교 폭력의 처리의 프로세스를 밟게 됐던 거예요. 소장님 겪은 다음에는 예. 아이한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맨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들한테 제일 먼저 했던 얘기는 너희 잘못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폭력을 당한 아이들은요. 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한 원인을 내가 제공했다라고 인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위축되죠. 예. 예. 그렇게 되면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내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예. 됐지 이런 예. 식으로. 내가 물론 맞았지만 내가 선배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맞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아이들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는 너희 잘못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폭력은 어느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아들한테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었어요. 그 일을 겪은 다음에 소장님이 가장 우려하신 부분은 뭐였나요? 저는 아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좀 우려감이 좀 있었죠. 네네. 왜냐하면 개인 대 개인이 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 네네. 19명이라는 특히 여자아이들까지 있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라는 거는 아이가 받는 수치심은 사실은 상상 그 이상이라고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트라우마에 극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폭력을 가한 그 예. 친구들한테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어요? 4명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회봉사. 사회봉사. 저희 아들 같은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네. 때린 아이들만 학폭으로 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음. 근데 실제로 그 저희 아들은 4명의 아이들한테 맞았지만 네. 그 주변에 19명의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 19명의 아이들도 사실은 용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저는 똑같이 학폭에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려면 나름의 어떤 관련 규정들이 있어야 돼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을 좀 공부를 했었죠.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법에는요 신고의 의무 조항이 있어요. 그 신고의 의무 조항에는 누구든지 폭력의 현장을 보거나 알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 19명에 있는 아이들이 신고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가해자로 봐야 된다는 게 제 논리였었고요. 대신에 이제 그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권 해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이제 교육부 이제 담당 사무관하고 이제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담당 사무관이 유권 해석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 예.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예. 알아보셨네요, 예. 소장님.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이제 확신이 들어서 네네. 그때 당시 이제 교육청 담당 장학사한테 얘기를 했었죠. 예, 예. 19명의 아이들도 다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장학사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19명의 아이들이 다 학폭위에 다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한테 똑같이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처벌의 결과가 내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일상으로 돌아가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학교 폭력이라는 그 트라우마는 그냥 기억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네. 아들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저는 학교 폭력이라고 봤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학교 폭력이 있고 나서 아들은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사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의 이제껏 터닝 포인트는 학교 폭력 사안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학교 폭력을 대하는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들은 저에 대한 신뢰감이 더 높았었고, 네네. 근데 아들의 입장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떡해요? 저는 당연히 아들의 터닝 포인트가 학교 폭력 사안이라고 봤었는데, 아들은 오히려 학교 폭력이 발생되고 나서 달라진 아빠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험하고 나서 제가 아들한테 두 가지 약속을 했었어요. 절대 아빠는 하지 않겠다, 두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가 아들한테 저는 잔소리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시던가요? 돼요. 저는 그래요? 정말 노력을 해요. 노력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았으면 학교 가기 싫어서 막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야 일어나야지, 야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얘기 안 해요. 그냥 내비둬요. 저는 아들한테 절대 잔소리하지 않고, 두 번째는 아들을 설득시키지 않아요. 제 기준에서, 예. 부모의 기준에서. 예. 그 전에는 아들을 자꾸만 저는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켰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나 보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서는 논리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그거는 논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이제 설득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안에 부모 대해서. 자식 간의 가장 중요한 끈은 뭘까요? 저는 공감이라고 봐요. 아, 그래서 아마 아들이 이제 그 생각했던 터닝 포인트는 아빠의 달라진 모습들을 보면서 아빠가 온전히 나를 그 믿는구나. 하나의 존재의 인식으로 보는구나. 어. 그리고 네네. 아빠가 나를 어른으로 인식하는구나. 네네. 그렇게 인식하면서부터 아들이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이 처벌 결과가 이렇게 한 가정으로 멈추지 않고 지금 소장님 많은 가정들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상담해 주시기도 예.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는 측면으로 인생이 바뀌신 거잖아요. 지금 그 전에 하던 그렇죠. 일도 멈추시고 그렇죠.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제가 이 학교 폭력의 그 처리의 그 현실을 마주해 보니까요. 네네. 제가 이제 피해 부모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학교 폭력을 경험을 하면요, 지옥을 경험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네. 정말 지옥을 네네.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지옥이라는 게 우리의 몸이 막 고통스럽고 막 그렇게 해서 지옥이 아니고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무기력을 느끼게 돼요. 분노가 아니라 무기력이에요. 무기력을 느끼게 돼요. 와. 그럼 그게 저는 지옥이라고 봐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상담했던 엄마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우울증에 걸리세요. 공황장애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제가 상담했던 어머님들 중에는. 자식의 일이니까. 예.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무기력을 느끼시나요? 아무도 자기의 얘기들을 들어주지 들어주지 않아요. 않는데 일단은 처벌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공간에 있잖아요. 예. 그것도 굉장히 큰 무기력을 느끼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아이가 학교를 못 가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그냥 피해자인. 예, 피해자인데, 아, 그리고 어느 순간 아이가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네네. 무기력을 느낄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도대체 우리 아이를 네네. 학교로 다시 보낼 수 있을까? 우리 아이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실제로 부모들은 지옥을 경험한다라는 표현이 저는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무기력을, 물론 힘든 일이니까 무기력을 다 완전히 안 느낄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덜 느끼고 이 학교 폭력을 제대로 바라보고 부모가 도와준다면 어떤 프로세스가 가장 합리적일까요? 부모들이 예. 우리 자녀, 피해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해 학생이 선도 조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너무 강해요. 그렇죠. 사과를 꼭 받고 예. 처벌을 받고. 저 아이가 선도 조치를 받아야 우리 아이가 상처를 치유할 거다라는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법에는요, 네. 예방법은 처벌 기준이 아니에요. 선도 기준이에요. 어떤 시류든 간에 학교폭력 예방법에 선도 조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가해 학생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요. 실제로 그 학교 폭력이 정말 강력 범죄에 준하지 않는 이상은 네. 정말 가해 학생이 받는 불이익은 크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부모들한테 처음에 상담할 때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에 집착을 하게 되면 네. 그 상처는 벗어나지 못한다. 어. 그러면 부모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보다는 자녀의 상처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집중해야 된다. 우리 아이. 예. 여기가 아니라 우리 예. 아이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선도 조치가 나오게 되면 네. 그때부터 가족의 고통은 또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 아, 네. 근데 거의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지 않나요? 안 나오죠. 예. 선도 조치에 목적을 두면 안 되고 자녀의 상처 치유에 목적을 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의 성향을 알아야 되고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예. 그리고 자녀의 환경, 자녀가 왜 지금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을 한번 봐야 되고 네. 여러 가지의 가정의 환경의 요건들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얘기를 듣고 각각의 제가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됐냐면 실제로 어떤 아버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 딸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딸하고 사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갈등이 있다가 딸의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이 되면서 제가 아버님 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단계별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친구에 대한 선도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는 원하는 만큼의 선도 조치는 나오진 않았는데 네. 막상 다 끝나고 나니까 딸하고의 관계가 더 좋아진 거예요. 오, 예. 아, 그전에는 우리 아빠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네네. 내가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우리 아빠가 나한테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예. 딸이 아빠에 대한 신뢰감이 더 높아진 거죠. 예, 이걸 전화위복의 예. 기회로 삼은 거네요. 그래서 저는 항상 피해 부모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 학교 폭력이라는 가정의 위기가 기회로 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관계가 더 돈독하면 이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거나 먼저 발견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더 높다 보시는 건가요? 예. 어. 제가 이제 어제도 제가 교육을 하면서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학교 폭력 예방의 핵심 중에 하나는 네네.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 관계예요. 그럼 결국엔 그 유대 관계가 좋으려면 대화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이제 대부분의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네네. 자녀들이 말을 잘 안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사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격과 성향하고는 좀 다르다. 말을 안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일단 부부간의 대화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자체도 대화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예, 예. 그럼 두 번째는 자꾸만 부모들이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하기 싫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의 관심사로 얘기를 안 해요. 부모의 관심사. 예, 주입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녀들이 부모들하고 대화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교육하면서 예. 그 부모님들한테 얘기했던 게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된다라고 걱정하지 말고 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부부간에 대화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된다. 피해 부모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발견이 돼요. 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의 상처보다 부모의 욕망을 좀 더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를테면 이번 학기만 더 다니면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이번 학기만 성적만 잘 나오면 수시로 갈 수 있는데 어느 학교 이런 욕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학교 폭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부모님들이 주저를 해요.